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성관 편집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도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예술인 편의 그 마지막 인물, 신이 내린 조각가 로댕 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편집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댕.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조각으로 유명한 로댕인데요. 네네, 그렇죠. 이 사람이 현대 조각의 아버지라고 불리던데요. 네네. 예. 예. 그 로댕의 삶을 보면은 유년기 때, 네네. 1854년, 이 로댕이 14살이 되던 해입니다. 네네. 뿌티 에꼴이라는 응용미술학부에 입학을 해서, 네네. 학과 공부보다는 다른 방면에 좀 관심을 보였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자신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는 또 은사를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 예, 예. 일단은 로댕의 삶, 초년기, 유년기 때의 삶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학과 공부보다는 뭐 다른 데 관심을 가졌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학과 공부를 하면, 네. 로댕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읽고 쓰기였습니다. 특히 쓰기. 쓰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예. 누구나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네. 쓰기를 힘들어했는데 그 시기에 누구나 우리 10대 때 그런 경험을 해보지만 네. 그 진흙으로 뭘 만드는 경험을 해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진흙으로 뭐 탱크도 만들고 네. 진흙으로 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햇볕에 놔두면 그대로 그 형태대로 굳잖아요. 네. 그런데 오기스트 로댕은 네. 그 진흙을 만들면서 진흙을 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구상한 걸 만들면서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네. 어떤 묘하게 네. 진흙과 내 손이 네. 어떤 합일되는 이것이 나한테 기가 막히 맞는다. 난 이것을 진흙을 가지고 할 때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네. 막연한 어떤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네. 막연하게나마 네. 그 나이면 그래도 조각이라는 예술 장르는 알 때니까 예. 조각가의 꿈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어떤 은사 얘기를 했는데 그 은사의 이름을 우리 시청자들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죠. 뭐냐면 네. 이건 미술을 가리키면서 미술 시간에 자신만의 눈으로 관찰하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그려라. 그걸 바탕으로 기억하고 그려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로댕의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된 것 같고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도 그 은사에 대한 감사, 고마움을 표하곤 했습니다. 참고로 요 시기에 로댕이 은사라는 거는 이런 은사도 있지만 시대가 다른 먼 앞선 세대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은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판화집을 뒤적거리다가 미켈란젤로의 판화집을 보고 완전히 거기에 매료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미켈란젤로라는 인물이 로댕의 가슴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진흙을 만지면서 말할 수 없는 어린 그 나이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편안함, 어떤 깊은 몰입, 집중력 이런 걸 느꼈던 거죠. 예. 그러고 나서 1857년에 나는 17살 되던 때에 미술 아카데미인 에꼴드 보자르 예, 응시했지만 이게 3번 연속 낙방을 하네요. 네네. 그 3수했지만 떨어졌죠.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이나 이런 사례는 빈번할 겁니다. 에꼴드 보자르는 정부에서 학비를 다 제공하는 데입니다. 국비로. 예, 그렇죠. 국비 입학하는 동시에 모든 게 학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입학하고 싶어 하죠. 대신 그런 교육기관일수록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에콜드 보자르에서는 신고전주의 계열의 어떤 그 작품을 입학 사정관들이 예. 신고전주의 계열의 어떤 그 작품을 요한 거죠. 예. 근데 네. 로댕이 제출한 거는 네. 로댕이 시험에서 제출한 거는 그게 아니고 18세기 조각. 그러니까 좀 뭐랄까 경향에서 경향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중요한 사실은 네. 그 당시 에콜드 보자르의 그 입학 사정관들은 예. 로댕의 그 잠재적인 능력, 네. 천재성을 네. 볼 줄 몰랐던 거죠.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만든 틀, 네. 또 어떤 조직이 규정하는 틀, 네. 그래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거기에서는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탈락을 했죠. 참고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혹시 사회자님 알폰소 무하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전 처음 들어보는 인물입니다. 한국에서도 전시를 2번인가 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파리에서 상업 디자인으로 포스터, 네. 뭐 팜플렛 등등의 상업 디자인으로 대단히 히트를 친 사람입니다. 알폰소 무하. 이 사람은 체코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체코 출신인데 프라 예술 아카데미에 역시 3번인가 2번 도전했지만 떨어져요. 낙방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서 좌절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2번, 3번 떨어져서 굉장히 좌절하잖아요. 네. 물론 뭐 4번 떨어져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파리로 갑니다. 또 파리로 파리로 가서 거기서 성공을 해요. 상업 미술가로. 그래서 그분이 환영하죠. 지금도 그 프라 구시가 광장에는 알폰소 무하 미술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체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술가죠. 이걸 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예술 음악에서 입시에서 합격한다는 건 이거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판단이 좌우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혹시 착오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모르는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어린 수험생이 있을 경우에 그걸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로댕의 3번 실패, 알폰소 무하의 역시 잇따른 실패에서 볼 때 우리는 그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하게 실패한 로댕은 결국 생활 전선에 이렇게 끼어들게 되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가족에게 비극이 닥치네요. 안타까운 일이던데. 누나가 실연을 당하고 수녀원에 들어갔다 거기서 이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뭐 누구나 실연은 당할 수 있는데 누님이 누나가 실연을 당한 것에 대해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로댕은 어떤 자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소개시켜 준 게 로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죽자 로댕은 자책에 견디지 못하고 나도 뭐라 그럴까요? 신부가 돼야 되겠다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요. 속세에서 벗어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생리적으로 뭔가 이름이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어떤 캐릭터가 있고 그 사람만의 기질이 있죠.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금방 이 길이 아니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속세로 나오는 거죠.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속세로 나오면서 예. 로댕은 네. 비로소 네. 스톤에 들어가서 내 길은 예술가의 길이다. 조각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다른 쪽을 선택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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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원에서 속세로 나왔을 때 네네. 그때가 나폴레옹 3세의 시대였다고 예. 하는데 이때가 오히려 이 로댕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됐던 기회의 시기였다고 하는데 네네.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제가 앞서 네 명의 천재와 만나면서 대화를 했잖아요. 예. 그때 일관되게 이해한 게 결국은 천재는 혼자 꽃을 바로 알 수 없다. 네. 천재는 사람과 네. 시대를 만나야 된다고 사람과 그랬잖아요. 시대. 예, 그렇죠. 예. 자, 로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왔더니 그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하고 나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아시다시피 나폴레옹 3세가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비스마르크의 꾀임에 빠져서 프로이센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른바 1870년 보불 전쟁인데 보라는 건 프로이센의 차움에서 보고 네. 프랑스의 불이죠. 예. 여기서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리가 함락당합니다. 네. 예. 이게 가장 잘못한 거죠. 근데 나폴레옹 3세가 잘한 건 뭐냐면 현대 프랑스의 현대 파리의 기반 시설을 나폴레옹 3세가 다 만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파리 혹시 사회자님 파리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럼 개선문 주변에 사진을 본 적이 있겠죠. 예. 많이 봤죠. 방사형으로 이렇게. 예.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불바르가 네. 대로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치잖아요. 예. 이거는 100% 나폴레옹 3세가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네. 나폴레옹 3세는 정치가이지 도시 설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 근데 나폴레옹 3세는 뛰어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스망이라는 사람을 발굴해서 이 사람에게 파리의 도시 인프라,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모든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장기간 파리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파리의 땅 위와 땅 아래를 다 현대의 모습과 같이 바꿔놓습니다. 땅 밑은 뭐죠? 수도 시설, 수도 네트워크. 예, 하수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죠. 그리고 땅 위는 현대와 같은 에비뉴, 불바르 같은 대로를 만들어서 몇몇의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형 도로가 되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현대의 파리와 같은 틀을 만드는 거죠. 자, 보세요. 꾸불꾸불한 길을 불바르로 이렇게 피잖아요. 그럼 피다 보면 대로가 만들어지잖아요. 대로와 대로가 만나는 데는 광장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광장이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조그만 공원도 생기겠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상업시설도 들어서겠고, 거기에 어떤 조형물들이 들어서겠죠. 그렇죠. 물론, 최고급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형물들이 들어서겠죠. 석재든 조각품이든. 그리고 또 대로가 들어서면, 공공건축물은 그 대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세종대를 중심으로 공공건물이 많죠? 그렇죠. 이쪽. 세종문화회관, 미국 대사관 등등 많죠? 언론기관도 있고. 마찬가지죠.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면 또 그 안팎으로 수많은 미술품, 조각품들이 또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댕의 입장에서 보면 일거리가 넘쳐나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오스망이라는 사람은 도시 인프라를 미학적 개념과 결합시킨 그리고 또한 실용성과 미학적 개념을
결합시킨 네. 그런 안목이 있었던 인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철학, 네. 그런 비전이 있었고 네. 그걸 추진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네. 그 사람에게 전권을 준 나폴레옹 3세는 그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 24살이 되던 1864년 이제 로댕이 첫 작품을 네네. 출품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고도 뭐 조각품 제작 회사에도 이제 입사도 하고 그의 첫 작품이 코가 부러진 남자.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가요? 그 의미라기보다는요. 예. 어쨌든 첫 번째 그 만든 그러니까 제가 조각 회사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방금 사회자께서 예. 그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많은 그 불바르가 생기고 광장이 생기고 공원이 생기고 공공미술 공공건축물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진 않지만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각 작품들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겠어요. 거기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조각품 생산 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찍어내는 거죠. 기성품을 그냥. 예. 그렇죠. 거기에 무슨 높은 예술성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로댕은 그 순수 조각가로 활동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러는 한편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게 코가 부러진 남자였죠. 그 중에 하나가요.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아마 어떤 공모전에 내놨는데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로댕은 아까 말씀하신 보불 전쟁에 참전도 하고 예. 거기서 또 제대를 하게 되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탈리아를 가게 됩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운명적인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기의 그 작품 세계에 영향을 주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게 된다는데 예.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지금 아까 조각 장식품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예. 이거는 네. 생계를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로댕의 생계를 그렇죠. 위해서요? 근데 전혀 엉뚱한 것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좀 이웃 사촌 정도는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조각가의 길과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잖아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좀 높은 예술성을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로댕은 갈등하게 된 겁니다. 네. 한 20년간 여기서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이것만 밥벌이는 해결되는데 이 자기 그 작품이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35 되었을 때 10몇 년 했는데 안 되니까 35 되었을 때 제가 번 돈을 모아서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 미술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가본 도시가 우리가 모딜리아니 얘기할 때 어느 도시 얘기했었죠? 플로렌스, 영어로 플로렌스, 피렌체 얘기했었죠? 피렌체, 로마, 나폴리, 베네치아 등등을 미술 기획. 단순히 그냥 한 게 아니고 미술관, 박물관만을 쫓아다니면서 이른바 테마 기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그리고 다비드상 등등을 감상하면서 충격을 받죠. 내가 왜 진작 이탈리아에 와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던가, 느끼지 않았던가.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TV에서 아무리 보는 것과 실제 직접 관람하는 걸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관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로댕은 자기 예술 조각 세계에 나아갈 방향, 지향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유명한 말인데 미켈란젤로는 나를 학교 조각에서 해방시켰다. 로댕이 한 말이. 그렇죠. 예. 예.
이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청동 작품에 이제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아니 청동 작품이 아니고 네. 그 조각이라는 게 석고를 만든 그렇죠. 다음에 청동으로 굽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자기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조각 세계를 갖게 되는데, 예. 뭐 파리 살롱에도 초청을 받고, 파리 살롱에서 네. 그 입선한 작품이 청동 시대라는 작품이죠. 그 작품이 있죠. 그 다른 어디에서 제출할 때는 죽어가는 군인이라고도 제출했지만 어쨌든 그게 오래된 이름은 가장 많이 쓴 이름은 청동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 로댕이 만든 작품 중에 유명한 게 지옥의 문입니다. 네네. 예. 그 지옥의 문,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자, 로댕이 조각가로서 드디어 파리에서 입지를 굳히기 시작한 작품이 청동시대입니다. 청동시대에서 입지를 붙이고. 자, 여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청동시대에서 입지를 붙였는데 이거는 인체 크기와 똑같아요. 실물과. 그러니까 근데 실물과 똑같은데 너무나 똑같거든요. 사람과. 그래서 일부 조각계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사람을 주물로 만들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언론은 거기에 또 그런 의혹에 편승해서 막 로댕을 음해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기자들이. 그럴 때 로댕이 유명한 한 말이 있어요. 그 언론으로부터 당하고 나서 기자들이란 존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기자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쨌든 이게 논란 자체도 예술가로서는 좋은 거잖아요.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성공하고 나서 정부기관에서 로댕에게 작품을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정부 발주 작품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은 뭐냐면 루브르 미술관, 지금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세네강 옆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그 옆에 파리 시 정부에서 뭘 하기로 했냐면 장식 미술관은 따로 짓기로 했어요. 장식 미술관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현관에 세워질 문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근데 로댕은 그 제목을 뭐 전적으로 의뢰했으니까 로댕 마음이죠. 지옥의 문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작품을 구상을 했는데 이 지옥의 문은 그 단테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죠. 신곡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로댕은 이 지옥의 문에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념을 표현하겠다라고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거 뭐겠죠?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념, 오욕, 칠정이죠. 그렇죠. 오욕, 칠정을 하나의 작품에 담겠다는 그 야심, 어마어마한 그 포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상을 하는데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37년간 매달리지만 실패합니다. 37년간 매달리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오욕, 칠정을 감정과 욕망과 그런 정념을 어떻게 조각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이 지옥의 문은 100여 개의 조각 작품이 다 여기 작게 다 이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른바 생각하는 사람들 그 안에 있죠. 그걸 별도로 나중에 만든 겁니다. 거기서 떼서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본인도 완성에 실패했지만 파리 시정부에서 장식미술관은 짓기로 했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이 계획을 포기해요. 이 계획을 접고 이거를 루브르 박물관에 편입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그 의뢰했던 게
취소가 되는 겁니다. 네네. 본인도 실패를 했고, 본인도 완성하지 못했고, 네. 계획 자체도 무산되는 거죠. 예, 그런 운명이. 근데 참고로, 네. 지옥의 문을 볼 수 있는, 현장이 있는데요. 네. 오르세 미술관이 있고, 네. 로댕 박물관, 로댕 미술관도 네.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로댕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까미유 클로델. 클로델이죠. 예. 네네, 예. 자, 이 까미유 클로델이 어떤 사람인지 영화로도 2편으로 제작이 됐었더라고요. 예, 예, 예. 유명한 영화죠. 네. 예, 예. 일단은 기본적인 팩트부터 볼까요? 네. 로댕이 44살 때, 네. 까미유 클로델을 만났습니다. 네. 그때 그녀 나이 20살, 24살 차이죠. 네. 근데 클로델은 그 당시에 네. 이미 독립적인 여성 조각가였어요. 20살에. 네. 그리고 동시에 모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로댕에게는 수많은 여성 모델들이 있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카미유 클로델은 자기가 모델도 쓰면서 자기가 조각 작품도 스스로 만들 줄 알았어요. 아, 네. 이미 자기만의 아틀리에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미 자기는 이렇게 막 떠오르는 신예였고, 네. 로댕은 거의 조각 분야의 최고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클로델 입장에서 보면 배워야 할 대상이었죠. 아, 네. 그러니까, 제자로 일단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네. 콜로라시라는 아카데미 콜로라시라는 네. 데서 클로델에게 조각을 가르쳤던 사람이 네. 클로델을 높이 평가를 하고 네. 네.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네. 이 자기가 아끼는 제자를 누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사람을 잘 좀 돌봐달라. 재능이 있다. 네. 라고 소개한 사람이 네. 로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근데 로댕과 44살 로댕과 네. 20살 네. 카미유 클로데가 모델과 조각가, 제자와 스승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 네. 연인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거기서 복잡한 네. 운명의 어떤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그러했는데 네. 그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어떤 작품들, 예. 함께 제작한 작품들이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예.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카미유 클로델은 이미 조각가로서 예, 그러면서 로댕한테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조수 중에 한 명으로 들어온 거죠. 네. 조수도 하면서 모델도 쓰면서 등등 여러 역할을 했죠. 예. 그러면서 네. 몰래 네. 연인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조수로 참여해서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네. 앞 뒤에 질문이 있는 예. 것 같은데 네. 칼레의 시민들이고 예. 로댕이 까미유 클로델을 모델로 해서 오브제로 해서 네. 단독으로 만든 작품들이 몇 개 있죠. 네. 그게 보닛을 쓴 카미유 클로델 네. 라든지 사색 네. 라든지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로댕이 남긴 작품 중에서 네. 사색을 최고로 칩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이 사색을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네. 관람했는데 네. 거의 살아있는 카미유 클로델이 네. 거기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눈을 그 작품을 응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로댕의 위대성, 네. 천재성을 네. 제가 느꼈습니다. 네. 너무나 사실적이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색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시청자들한테 한번 보여줘도 될까요? 사색이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잠깐만 이렇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입니다. 마치 이렇게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인데 그 눈빛이 어디를 응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묘한 느낌을 그렇죠. 예. 그 제가 그랬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죠. 네. 실제로 보면 네. 놀랍습니다. 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로댕과 까미유 클로델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이제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자, 제가 그랬죠. 예. 자, 로댕에게는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네. 그 모델들과 로댕은 가볍게 지나가는 러프 어페어가 있을 수 많았겠죠. 네네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복잡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자, 제자와 스승, 모델과 조각가. 두 가지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연인 관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댕에게는 카미유 클로델은 로댕에게 일종의 뮤즈였어요. 영감을 주는 여인. 예. 그러니까 로댕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의 예술론을 네. 일깨워주고 영감을 불타오르게 하잖아요. 네. 카미유 클로델과 사랑을 나누고 나면 저절로 막 되잖아요.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예. 이 관계가 한 4년간 비밀 연애가 지속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잘 보세요. 네. 여기로 끝났으면 네. 괜찮은데 네. 이미 카미유 클로델은 그 당시에 아주 드물게 네. 여성 예술가로 네. 조각가로 성공하겠다는 야망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시대에 네. 여성이 직업을 갖는 거 네. 하물며 예술가로 성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네, 네. 19세기 중반에.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까미유 클로델은 네. 너무나 많은 재능을 타고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거죠. 상당히 신여성이었던 거네요. 신여성도 부족하죠.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여성이죠. 예. 천재성을 타고난 여성이었는데, 네. 한 가지 관계만 됐어도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네. 카미유 클로델은 당당하게 요구한 거죠, 로댕한테. 네. 부인과 헤어지고 나랑 결혼하자. 언제까지 이중적인 그런 관계를 할 것이냐. 당신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네. 사실이었고. 로댕은 갈등하게 되는 거죠. 부인과 헤어지지 못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카미유 클로델이 폭발하는 거죠. 이게 뭐냐 도대체. 나는 뭐냐. 네. 당당하게 나한테 와라.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서 관계가 아주 틀어지면서 네. 중국에는 네. 정신병원에 네. 수용소에 감금되는 그러면서 거기서 오랜 세월 있다가 결국은 비극적으로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카미유 클로델하고 로댕이 만든 작품 중에 예.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깔레의 시민들이요. 그렇죠. 예. 이 조각상이 아주 유명한데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께 이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884년입니다. 네. 84년에 갈레시가 네. 로댕에게 의뢰를 합니다. 네. 로댕은 이미 세계적인 조각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수많은 정부 발주 공공 조각품을 의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네. 근데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칼레시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칼레시는 도보 해협의 면에 있어요. 네. 지금도 네. 칼레시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도보 해협을 통해서 유로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레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영국과 면회에 있다는 거죠. 예, 바다를 하나 사이에 두고. 네. 자,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100년 전쟁과 또 연결이 됩니다. 잔다르크가. 예. 100년 전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잔다르크 이야기도 있고. 네. 또 한 가지 사파가 바로 칼레시에서 만들어집니다. 예. 그 사파는 이런 겁니다. 네.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네.
바다를 건너서 칼레시를 포위합니다. 완전 포위예요. 네. 그래서 네. 자 칼레시 시장이겠죠. 네. 책임자한테 네. 자 항복이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 항복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서 그 몰살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다가 그 에드워드 3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안입니다. 칼레시를 대표하는 네. 중요 인물 6명을 선발해서 6명을. 예. 예, 이들이 죄수처럼 머리를 박박 밀고 그리고 맨발로 네. 목에다 밧줄을 칭칭 감고 네. 그 영국 그 포위한 영국 왕의 막사 앞으로 걸어와서 그 앞에서 처형을 당해라. 네. 목숨을 내놓는다면 네. 나머지 그 칼레 시민들의 목숨을 우리가 구해주겠다.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러면 누가 네. 어느 누가 네. 손을 들고 그렇죠. 6명의 그 일원이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예. 세상에 누가 네. 스스로 죽겠다 하겠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네. 6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에드워드 3세가 네. 말한 대로 머리를 밀고 맨발로 네. 목에 밧줄을 칭칭 감은 채로 6명이 와요. 와서 에드워드 3세 앞에 무릎을 꿇고 네. 처분을 기다립니다. 이미 죽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얼굴이 막 그 영웅적인 행동 때문에 막 늠름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어때 짐작하기? 이건 상상의 영역이지만. 거의 뭐 폐잔병도 그런 폐잔병이라고 하기도 폐잔병 약하죠. 약한 그거보다도 말이죠. 더한 어떤 예. 굴욕감, 모욕감을 한 몸에 안고 그렇죠. 죽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 얼마나 끔찍한 얼굴이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걸 보고 봤는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비가 네. 이런 왕한테 건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들 살려달라. 에드워드 3세한테 저들 불쌍하지 않느냐. 저들을 살려줘서 국왕의 자애로움을 이 프랑스 국민들한테 보여줘라. 그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지혜롭군요. 예.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로 인해서 네. 칼레 시민들은 목숨을 구해요. 바로 그 사파의 그 영웅적인 스토리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네. 1884년에 칼레 시에서 시정부에서 네. 로댕에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네. 조각작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런데 네.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그 상상하는 사람과는 좀 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그 사고 방식으로는 그거죠. 영웅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사실. 그렇죠.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로댕은 그들을 영웅적인 얼굴로 그리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불안과 네. 절망과 째깍째깍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인간적인 모습을 그린 겁니다. 표정에.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 눈에 그런 작품의 시안이 딱 나왔는데 네. 이거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영웅적인 모습은 뭐예요? 이러면서 늠름하게 막 나와야 눈 되는. 부릅뜨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 네. 공무원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네. 공무원들은 범죄예요. 천재의 높은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영웅적인 그 칼레 시민들이냐라서 노를 한 겁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네. 천재와 네. 그 공무원 범죄 집단 간에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로댕은 나 안 하겠다. 돈 반환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돈을 반환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 작품을 제출하지 않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네. 이 작품이 청동상으로 제작되고 나서 네. 칼레 시청 앞에 딱 서 있어요. 지금은. 네. 지금은 칼레 시청 앞에 딱 서 있지만 결국에는 로댕의 살아생전에는 네.
제출하지 않죠. 아, 그렇죠. 예.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술가로서. 예. 자,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돌려봐서 음. 로댕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조각가의 반열에 올라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파리 교회에 있는 뇌동이라고 하는 묘동. 그 지역에 이제 저택과 작업실을 마련했다고 예, 하는데 예. 아주 유명 인사들이 이 작업실 뇌동 작업실에 드나듭니다. 예.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참고로 있는데. 예. 참고로 조각가는요. 네. 정말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어떤 그 조형 그 화가보다도 훨씬 넓은 공간이죠. 그렇죠. 조각이 입체적인 작품이잖아요. 예. 그림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세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각 작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파리 현지 지금으로 보면은 파리 중심가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에 네. 베르사유 궁전 가는 방향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 이렇게 언덕길에 그 약간 야트막한 산 같은 데에 예. 큰 저택 겸 작업실을 마련해요. 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되면 로댕은 이미 로댕이 누구를 만나러 갈 필요가 없게 된 인물입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로댕을 만나러 거기로 오는 겁니다. 로댕은 그 당시에 일체의 문명의 이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네. 그 전기도 안 넣고 잠깐만 그건 정확히 괜찮은데 하여튼 그 당시 1910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아마 전화도 안 놓고 네. 그래서 전보나 편지나 뭐 이런 거로 그렇게만 이렇게 예, 외부 예. 세계와 그 소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해서 편지를 보내고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왕 에드워드 7세 네. 사진작가 뭐 에드워드 슈타이켄 네. 그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 뭐 남자 무용수 니진스키 오스카 와일드 릴케 등등이 네. 그 뮤동 작업실을 수시로 왕래하는 거죠. 좀 예. 사랑방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가끔씩 로댕은 파리에 나가서 가끔씩 만날 사람 만나고 이런 공무를 해결하는 거죠. 제가 앞에 네. 사회전의 첫 번째 질문이 그랬잖아요. 네. 로댕은 학업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그 로댕이 뭐에 재능이 없었다고 그랬죠? 글 쓰는 쓰는 거, 데 예. 힘들어 했다고 그랬죠? 로댕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편지를 잘 못 썼어요. 글을. 네. 그래서 그걸 누가 담당해 줬냐면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댕에게 편지를 보냈겠어요. 그렇죠. 왕부터 해서 세계 각국에서 편지가 몰려들죠. 네. 그거를 전문적으로 서한을 담당해서 로댕 대신에 서한을 써서 로댕의 사인으로 보내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걸 전담한 사람이 네. 라이너 마리아 릴케였습니다. 그 시인 독일의 그렇죠. 시인. 예, 라이너 마리아 릴케인데 네. 재밌는 사실은 예, 릴케는 네.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자체는 천재잖아요. 네. 근데 릴케가 네. 그 로댕의 바로 옆에서 네. 보좌를 하면서 예. 보좌를 하면서 그의 작품들을 관찰하면서 작품에 대한 평을 쓰게 되는 거죠. 그 평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저는 내려오는 겁니다. 수많은 평이 있죠. 제 책에도 여러 부분 아마 인용을 했을 겁니다. 예.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제 유명한 작품이 발자크상입니다. 이거는 네네, 조금 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얽힌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네, 요게 어떻게 제작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발자크는 소설의 아버지입니다. 네. 1850년에 아마 그 사망했을 거예요. 네. 그 로댕이 8살 때, 네. 아니 10살 때입니다. 10살 때인데 그렇죠, 10살. 그러면 로댕이 발자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니죠.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발자크의 존재를 알았겠죠. 네. 프랑스 작가협회에서 로댕을 찾아와서 네. 의뢰를 한 겁니다. 소설의 아버지니까 발자크상을 만들어 달라. 네. 그런데
로댕이 만난 적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익히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많은 그 발자크 뭐 초상화 등등을 수집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수십 점의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었다 깨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만든 게 발자크 상인데 네. 역시 제가 처음에 에펠 얘기할 때도 네. 글 쓰는 사람들은 또 조형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로댕이 만들어낸 게 발자크상이 그 사람들은 문인 옆에 사람들이 작가 옆에 사람들이 목욕 가운을 거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비아냥되는 겁니다. 근데 네. 그러면서 또 옥신각신 오고 가는 거죠. 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뭐 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랬는데 네. 결국은 어쨌든 그 상이 세워지게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시대가 흘러서는 또 그 발자크 상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 그런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BBC 같은 경우는 미켈란젤로의 이래의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예, 받았다고요. 그렇죠. 최근에 아주 높이 평가를 받았죠. 네. 그러고 또 나온 게 이거는 이제 편집자님께서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라 걷는 사람. 네, 지금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예. 자, 이거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살펴봤다. 근데 여기서 편집자님께서 로댕의 천재성에 전율했다. 라고 하신 이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한번 그 말로 해도 소용없죠.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잠깐 비추겠습니다. 그러고 설명할 거예요. 보면은 윤곽이 잡히시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걷는 사람이라는 로댕의 작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셨겠죠? 자, 이 걷는 사람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만 없는 게 아니고 뭐도 없죠? 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죠. 네. 근데 걷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머리와 양팔이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인체가 될 수 있나요? 하지만 로댕은 이름을 걷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사람이라고. 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전혀 매끈하지 않아요. 네. 앞서 그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청동 시대에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 주저 과정의 기포 네.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나요. 네. 거칠어요. 마치 조악한 느낌까지 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바로 이런 측면들이 이 조각 작품의 사실성을 주면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생동감을. 오히려 더. 예, 자, 보세요. 네. 머리가 없죠? 네. 양팔이 없어요. 팔이 없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걷는 사람이 어디에 주목하게 되십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에 주목하죠? 자,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바로 다리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다리. 튼튼한 다리에 주목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인간의 동물과 다른 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겠네요. 자, 인간은 뭐죠? 직립보행하면서 네. 인간이 된 거죠. 네. 침팬지나 이런 조상과 다른 네. 직립보행을 하면서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죠. 네. 걷는 사람은 바로 네. 직립인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자, 인간이 어떻게 수많은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죠? 인간을? 생각하고 다리를 예. 걷기 때문에. 자, 보세요. 네. 왜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직립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두 발로 걸으면서 뭐의 자유를 얻죠? 이동. 손의 자유를 얻죠. 그렇죠. 손의 자유를 얻으면서 수렵과 채집을 할 때 무기를 여러 가지 도구를 손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동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인간은 두 팔의 자유를 얻다 보니까 네. 문명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문명을 그렇죠? 창조. 예. 인간이 궁극적으로 인간이 침팬지와 공동의 조상에서 출발했던 게 다윈의 진화론의 진화론의 네. 한 줄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바로 걷는 사람은 인간이 직립보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로댕의 그 천재성, 네. 그걸 표현력, 예, 전율한 겁니다. 와, 이게 로댕이구나. 이게 로댕이구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르세 미술관에 가시면 제 기억으로 아마 5층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전시관은 좀,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그 주변에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림 못지않게,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못지않게, 이 걷는 사람을 한번 유심히 앞, 뒤, 양 측에서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360도를 돌아가면서 천천히 가까이서 세밀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많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도 직접 가보셨던데 로댕이 거주하던 비롱저택. 네네. 지금은 이제 로댕 미술관으로 미술관이죠. 여기가 네. 그 앵발리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네. 나폴레옹 무덤이 있는 곳이 앵발리드. 예. 시신이 안치된 앵발리드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예. 자, 여기 가보셨는데 여기 되게 세밀하게 아주 잘 써주셨어요. 책에다가요. 묘사를 잘 해주셨는데 여기 어떤 작품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나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발자크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발자크상은 발자크상이 여러 군데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발자크상 물론 그 옥외에 있는데 그 사람의 눈높이와 똑같이 있어요. 네. 기단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발자크상을 관찰하는 거죠. 위에 있는 걸 아래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발자크상을 관찰하기 감상하는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칼레의 시민들이 있고 지옥의 문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키스도 있습니다. 키스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시점은 정확치 않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어디 어느 미술관 전을 하는데 여기에 키스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청동상이 아니고 석고? 예, 아니 석고가 돌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상. 예, 제가 정확히 예. 그리고 그 로댕 미술관에는 로댕이 만년에 어디에 주목했냐면 인간의 손에 주목했어요. 손에요? 예, 인간의 손을 보면 우리 아시겠지만 인간의 손은 많은 걸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 안마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회자님께서? 저는 없는데요. 그 안마를 하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안마를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맹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맹인 그렇죠? 안마사라고 하죠. 예. 맹인 안마사들은 사람의 손을 만져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대략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많은 게 녹아 들어있는 거. 그렇죠. 예컨대 뭐랄까요? 연장을 많이 만드는 근데 목수라고 치면 손에 얼마나 많은 굳은 살이 박혔겠어요. 그렇죠. 그거와 야구 선수의 손과 우리 사회자님의 손을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라고 로댕은 생각한 겁니다.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만년에 손을 주제로 한, 손을 오브제로 한 작품들을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로댕 미술관에 손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예. 손을 주제로 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 매동. 매동. 거기도 가보셨다고
갔다고요? 예, 갔죠. 2번을 가는데요. 예, 여기 느낌이 예,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제가 날짜를 잘못 잡아서 네. 그 묘동 미술관이 문을 닫을 때 가버렸어요. 아하, 예. 예, 제 코디네이터가 그걸 잘못 봐가지고 예. 갔고 그러니까 헛걸음을 했죠. 그 다음에 네. 또 갔죠. 안 갈 네.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여기는 국립입니다. 네. 프랑스 정부에서 관리하는 데인데 네. 여기는 대부분 석고상들이 네. 수십 점이 전시되어 있죠. 네. 여기는 살림집과 전시 공간이 건물은 서너 동 있는데 큰 교실, 학교 교실의 2배, 3배 정도 되는 네. 큰 공간에 천장도 높고 네. 그런 곳에 수십 점이 네. 작품들이 있죠. 예컨대 네. 이런 거죠. 위고의 빅토르 위고. 예, 위고의 상도 만들었는데 네. 위고가 뭐 아시겠지만 그 여성 편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네네네. 뭐 이건 이 얘기만 해도 한 10분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 위고의 작품을 만들면서 로댕을 위대했습니다. 로댕도 여성 편력이 대단했잖아요. 네. 로댕은 위고를 나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예. 주변에 네. 여자들을 네. 누드의 여자들을 다 에워싸게 만든 거죠. 역시 네. 로댕답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미동 작업실에 가면서 네. 여기를 오지 않았으면 네. 내가 과연 로댕을 느낄 수 있었을까? 여기서 공간이 넓잖아요. 수많은 석고상들이 있어요. 네.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네. 그 공기에서 네. 저는 로댕의 어떤 소울, 영혼, 영혼을. 정신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어떤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느끼는. 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음. 저는 미동 전시관에서 네. 그 수많은 석고상들을 보면서 로댕이 여기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전율했습니다. 야, 이걸 보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로댕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거의 그 취재의 마지막 때 갔는데 네. 정말 뭐라고 할까요? 로댕을 느끼는 저는 최고의 클라이막스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게 되면 그 누구도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요. 바로 예. 누구나 그걸 느낄 겁니다. 숙연해지는 건가요? 그렇죠. 로댕의. 예, 로댕을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로댕 미술관하고는 또 달라요. 로댕 미술관. 예. 그 로댕 미술관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빌롱저택이. 그렇죠. 로댕 비룡저택이 나중에 로댕 미술관이 됐죠. 아. 예, 그런 겁니다. 그럼 로댕의 묘는 여기 지금 있나요? 네. 로댕의 그 묘는 네. 로댕이 1917년에 죽었어요. 네. 1차 대전의 와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조각가이지만 네. 1차 대전에 전쟁 중이니까 네. 뭐 국장 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국장을 하고도 남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조용히 장례를 치렀는데 네. 바로 제가 가본 예. 작업실 네. 앞에 네. 묘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작업실. 예, 작업실 앞에 묘를 만들었는데 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네. 사람의 네. 청동상 아래에 로댕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예. 그것도 되게 예. 그 로댕의 그 무덤에서 묘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네. 저 멀리 파리 시내가 저 멀리 내려다 보입니다. 예. 로댕은 죽어서도 이제 파리 시내를 보고 있는 거네요. 예, 자기 작품을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로댕의 그 예술 혼을 네. 느끼고 싶다면 네. 미동의 그 미술관, 네. 미동 미술관을 꼭 한번 네. 방문해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많은 천재들을 얘기했는데 네.
5번째 천재입니다. 네네. 로댕은 어떤 천재였을까요? 그의 사상? 예술혼? 다 제가 그것까지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네. 조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저는 오로지 저 전기적 관점에서 예. 그 기자적 그 관점에서 예. 사실관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건데 현장을 확인하고 예. 느끼고 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예. 이 작품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로댕은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노력했다. 아, 죽는 순간까지. 예, 죽는 순간까지도 오로지 조각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서 남자로 태어나 한 인간으로 태어나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모든 걸 다 누리고 산 예술가였다. 하고 싶은 것을 다 예. 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빅토르 위고와도 많이 비슷하고 예. 예, 그렇죠. 네. 예, 예. 그 파블로 피카소와도 많이 비슷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조각가로서 세계적인 이름을 날렸고 네. 또 남자로서 네. 한 인간으로서 네. 욕망도 네. 실현했고 네. 등등 네. 예,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로써 이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의 예술인 편이 우리가 한번 다 이제 훑어본 겁니다. 지금 5명의 천재를 다 우리가 훑어봤는데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중에서 문인 편을 한번 네네. 접근해볼까 했는데 오늘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빅토르 위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예. 빅토르 위고 얘기를 하시면은 또 이제 편집장님께서 아주 또 심도 있는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 한번 빅토르 위고로 찾아보는 건 어떨까?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만일에 문인편을 한다면, 네. 문인편을 한다면, 예. 당연히 빅토르 위고를 해야죠. 제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에 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한 사람을 꼽아라 한다면, 예. 마치 그것은 그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한 사람을 꼽으라 할 때 누구죠? 셰익스피어겠죠? 그러면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독일은 누가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괴테죠. 게테.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가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테죠. 잔테. 예. 자, 네. 그러니까 괴테, 셰익스피어, 단테, 네. 프랑스에는 위고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위고로 가야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다음에 우리 편집장님 모시고 네네.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문인편에 네네. 빅토르 위고를 가지고 빅토르 위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